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한 사람인데요.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보통 그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존 관례로 봤을 때는 대통령 독대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무사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실행 준비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마리가 보이십니까?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 만나봅니다.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명 드루킹 특검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25일에 종료가 됩니다. 수사 결과는 27일에 발표가 되고요. 최강병기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의 빈자리, 큰 자리를 어떻게 잘 메꾸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까. 공동교섭단체 구성 다시. 합의 추대된 윤소아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 일부입니다. 정의당의 새 원내사령탑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이 이산가족 상봉 1회차 2박 3일의 마지막 날이었죠. 이번 이별은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모레부터 북측의 가족이 우리 측 가족을 찾는 2회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청래당 정청래 의원 모시고 4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와중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문 시점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이었죠. 당시 대통령은 이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만 기무사령관이 왜 청와대에 방문했는지 관련 내용 취재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어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어영입니다. 김한 기자가 특종하더니 이번엔 또 하어영 기자가 특종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충격적인 사건 같은데요. 예. 일단, 이거 박주민 의원실하고 같이 했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전 정부 관계자로부터의 제보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예. 일단 풀리지 않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게 윗선의 지시라는 말만 나오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그 한계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하다라고 말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청와대의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꽤 오랜 기간 취재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은 계속해서 그 문건은 내가 만들었다, 나의 지시로 이렇게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을
기무사령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건 늘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연결고리가 지금 취재로 확인된 건데요. 예. 보면은 일단은 이른바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받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건 지금 확인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보도 이후에 그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일단 12월 9일에 들어간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9일에 들어간 건 맞고 다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혐의와 관련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야 뭐 기록이 있으니까 알 수 있을 테고요. 예.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통령을 무조건 만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예. 그 합수단이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관저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 아하. 예, 그 한겨레 보도에서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흔적이에요. 예. 출입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출입 기록과 다른 어떤 자료가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관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한 사람이죠. 대통령밖에 없죠. 예, 그리고 기무사령부에서 기무사령관이 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는 당연하게 대통령 독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주현천 전 사령관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기적으로 청와대 요청이 있을 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와대 요청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런 그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비서관실이 아니고 아주 핵심 관계자가 불렀을 때만 들어가는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만난 일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례고 관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가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데 왜 독대를 했을까?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요. 그 오늘 밝혀진 내용입니다. 일단은 들어간 기록만 보면 탄핵안 가결이 되기 이전에 조현천 사령관이 나온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탄핵안 가결이 되기 직전에 조현천 사령관이 나온 것이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팩트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일날 핵심적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 팩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거는요. 11월부터 이미 기무사령부는 본인들이 만드는 문건에서 그 계엄을 언급을 합니다.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을 해야 한다는 문건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12월 9일이 등장하고요. 12월 9일 그 탄핵안이 의결된 날이 있고요. 그 이후에 12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 투입과 관련된 논의가 국방부하고 군과 기무사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보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했다, 내가 했다라고 손을 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합참에 갔다가 합참에서 거절을 받고,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기무사 계엄령에 사령관 주체로 넣거든요. 이 사실이 저희들이 이제 이미 보도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계엄을 위해서 지금 조현천 사령관은 합참과 육군을 동시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동선이 드러날 정도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게 조현천 사령관의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지시 없이는. 청와대 방문하고 나오고 난 뒤에 합참을 방문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합참에 거절이 됐고 합참에서는 말하자면 소극적인 협조가 있었죠. 소극적인 협조라면 사실상 거절이고요. 그 이후에 1월에 알려진 대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준비와 실행 준비를 위한 TF가 기무사령부 내에
거짓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건에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그런 것으로 문건이 작성됐고요. 예, 그게 하나의 로드맵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나서 어쨌든 네. 이런저런 문건들, 특히 문제가 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으니까 네네. 당시 이 탄핵으로 위기감을 느낀 박근혜 청와대가 이 기무사령관에게 이런 걸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기자님 보고 계시는 거죠. 예,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 12월 9일 그 즈음,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나온 문건을 보면 이미 이 국회 탄핵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12월 9일에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고 관저에 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문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것이다,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것이고, 지금 하호영 기자가 취재한 부분을 다 연결해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로 은한 이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구상,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비상계획이다,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누구를 찾아갔어야 하느냐면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라면 방첩이나 군사정보나 대정부 정보 기능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해서 계엄령을 기무사령부가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느냐까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겠죠. 예. 자, 근데 아까 모두의 이야기한 것처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국내에 없죠? 네,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귀국해서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명확하게 들어오겠다라고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오늘 보도가 나온 대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그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 내역이라든가 본인이 사용했던 다른 여러 가지 문건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반드시 들어와야 하고 이것은 강제 수사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동의는 하는데, 네.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가만 둬서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 귀국이라든가 여권 무효하라든가. 여권 무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특별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수사 기간은 이미 지난 20일까지였는데 다음 달로 30일 연장을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3일까지는 가능한데, 실제로 조현천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뒤에 조현천 사령관을 강제 수사로 소환하기까지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귀국을 좀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빨리 신병 확보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없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고만 청취자들이 듣고 계신데, 그것이라고 판단하시기 이전에 주요한 혐의자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됐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핵심 당사자가 가장 윗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는 장하무계 국방비서관이죠.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당시의 국방비서관입니다. 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법무관리관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검찰과 군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혹이 있는 문고리 3인방, 예. 이 기무사령관한테 통화를 해서 청와대로 들어오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는 없나요? 참고인 조사를 하고,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또한 수사 대상으로 이제는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종하시느라고. 다음엔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21 하영 기자였습니다. 팟빵 앱으로 KYC1111님, 사랑해요 이동영. 형님, 저 둘째 나왔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예, 애국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5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이라고요? 이런 일이? 예, 오늘 오후 2시 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박상용 특검보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좀 요약을 해보면요.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그리고 진상 및 수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더 이상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장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연장 수사한다 하더라도 더 밝힐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죠.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미 밝힐 거는 다 밝혔고 예. 추가로 밝힐 것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특검 중에서 연장 신청을 스스로 안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부된 적은 3번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뭐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지 대북 송금 특검 등 3차례가 있었습니다만 연장 신청 자체를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뭐 밝힐 건 이미 다 밝혔다고 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그 사실상 밝힌 게가 없다. 그 드루킹만 구속할 것 같으면은 그냥 경찰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왜 특검까지 했냐. 그 특검 무용론이 또 나오면서 최악의 특검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박용수 특검보다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실 특검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수사 초기부터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드루킹이 어떤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드루킹은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증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드루킹의 진술을 본인이 자필로 쓴 진술서에 의존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과 맞춰보는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를 받다 보면 자기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뭐 피의자들에게 다른 공범들에게 뭔가 이렇게 혐의를 떠넘기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이런 거짓 진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그렇죠. 객관적 증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물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8월 2일 날 이제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하고 뭐 국회 사무처까지 압수수색을 했지만 사실은 뭐 이 입증할 혐의조차 뭐 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물증 확보를 나섰는데 이게 좀 물증 확보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중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사 기간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연찮게 이 느릅나무 출판사 주변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댓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유심칩들이 대거 발견이 됐거든요.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물증 확보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증 확보를 해야 될 시점에 특검은 노회찬 의원을 겨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엉뚱한데 속된 말로 허팀을 썼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네이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매크로가 네이버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이번 특검이 인터넷 댓글 조작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적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27일 날 최종 수사기를 발표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나올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추가로 나올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드루킹이 시연을 했다고 하는 킹크랩 이런 조작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특히 뭐 아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드루킹의 진술이 일부 뒤집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또 특검이 사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점이 나온다면 드루킹이 뭐를 거짓말했다. 라는 게 있으면 나온다면 사실 오히려 더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특검에서 이제 이 수사 종합적인 어떤 결과를 내놓기 전에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나 진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내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 소명 자체가 지금 안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이 김경수 지사가 공모관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평가를 1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있는 증거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범죄의 어떤 공모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알았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을 묵인했다라는 정도로 되지는 않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일시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 진술까지 번복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이것을 뭐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불기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된다. 무리하게 특검을 관절시켰던 거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무리한 특검이라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특검들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특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사실 특검이라는 게 쭉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여든 별동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사실 무르익지 않은 수사를 무리하게 특검으로 가져간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 그 당시 왜 그런 단식 투쟁을 했느냐. 사실 지방선거를 노리고 한 거였거든요. 선거를 목적으로 만든 특검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팟빵 앱으로 뉴스공장 행위님 김남국 변호사 말 깔끔하게 잘하네요. 그는 연애만 잘하면 완벽하다. 연애를 잘 못하시나 보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에서 배제됐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거대 그 정당도 좀 횡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러 개의 소위가 있는데 그중에 노동소위가 있었어요. 이 노동소위 정원은 원래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었던 정원을 8명으로 축소하면서 원래 있던 이 진보정당 몫을 없애버린 거죠. 지금 현재 8명으로 줄게 되면은 여야가 약 4대4, 4명 이렇게 나눠지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 3명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우리 진보정당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3석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줄인 이유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딱히 뭐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설명이라는 것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왜 10명이나 되던 인력을 8명을 줄였느냐. 여당이 5명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정원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4명으로 줄였다. 사실 그 부분도 좀 이거는 변명이 궁색하죠. 예, 상당히 명분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10명에서 8명을 줄인 이유로 그냥 여야 간사 간 합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정미 의원이 결국은 진보 정당 출신으로서 그렇죠. 네. 역시 노동에게 대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 얘기할 테고 그게 껄끄러우니까 당신은 빠져라 이거 아닙니까? 실제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며칠 전에 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당에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 또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당에 쓴소리를 내고 좀 불편한 소리를 내서 좀 껄끄러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고 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걸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해명 자체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네요. 거기다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모두가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 가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지. 지난번에 이제 추혜선 의원이 이제 문광위에서 배제된 거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진보 정당의 전공 분야가 바로 이 노동 환경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한 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노회찬 의원이 이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 정의당이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힘의 공백이 이런 서름을 당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도 지금 반발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이 한노위에서 이정미 의원 속간내기는 폭거다, 규탄한다. 충분히 이런 성명이 나올 만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환노위의 위상이 좀 확실하게 좀 하반기에는 좀 후반기 국회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전반기 국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환노위가 이 의원들이 좀 기피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구를 챙기는 선심성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피하는 위원회여가지고 이 환노위 위원들 중에 70%가 초선 의원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법 문제라든지 통상임금 문제 여러 아주 굵직한 이 현안들이 이 환노위에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핵심 사안이 환노위에서 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이 환노위를 정말 굵직한 이 중진 의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3선, 4선 의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야당으로서는 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또 환노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위원회로 가져가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이렇게 필요하는 이런 어떤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위상이 올라가니까 아마 또 이 정의당이 이렇게 좀 배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뭔가 법안을 협상한다든지 정책을 논의를 할 때 끝끝내 협의가 안 되면 하나씩 주고받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정의당이 포함이 되면 주고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름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다른 얘기 봅시다. 자,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어요? 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했는데요. 이 범행 자체를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조금 한 700m 떨어진 곳에서 혼자 이제 좀 살면서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부터 이 가깝게 살고 있었던 이 임 씨라는 사람과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이제 가뭄이 일다 보니까 이 물 사용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별도의 이 펌프 시설을 사용을 하면서 임 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또 최근에는 임 씨를 정말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해서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좀 화나서 이 경찰서에 맡겨놓았던 총포를 찾아서 처음에 임 씨를 부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좀 찾아가서 이런 어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로 하거나 임 씨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인데 이 임 씨 쪽 사람 주장은 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 씨하고 이 가해자 김 씨하고 이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세 가구가 살았는데 그 외에 지금 또 다른 한 가구 그 가구와 그 김 씨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갈등을 이제 스님인 임 씨가 중재를 하려다가 갈등이 이제 세 명으로 다 번져버린 거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런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막상 갈등의 원인이 됐던 그 또 다른 가구 이분은 최근에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 이사를 간 이유가 이 가해자 김 씨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이사를 갔다 그래요. 뭐 그런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동네에서도 좀 알려졌던 인물이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동네도 잘 알아요. 몇 번 가보기도 했고 굉장히 작은 동네고 주민도 많이 안 사는데. 그렇죠. 보니까 지금 숨진 두 사람 공무원들도 사연도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총포를 안 내줄 수도 있었다 경찰이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뭡니까? 이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총기 허가를 지난달 20일 날 받아가지고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짧은 기간에 총기 반출을 무려 13회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총포라고 하는 게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건데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해 본인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 조수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집 주변에서 총포를 남사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0일경, 지난달 30일에는 임 씨가 이 총포를 가지고, 임 씨가 신고를 했는데 자신을 김 씨가 이 총포를 가지고 살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해당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라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9일부터 이 총포 허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이렇게 빈번하게 반출을 하고 용도 외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총포를 난사하고 또 심지어는 임 씨를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고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경찰이 총포를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까다롭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임 씨가 자기 집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총기를 난사를 해서 겁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출소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직접 나와보지 않았다라는 그러면서 심지어 임 씨가 신고를 했을 때는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낙 촌동네다 보니까 좁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웃들끼리 좀 잘 사시지 왜 자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십니까?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지금 경찰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임 씨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파출소를 그러니까 1차로 이제 피해자를 먼저 총으로 쏜 다음에 2차로 파출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파출소에 아무도 없으니까 3차로 면사무소를 찾아서 총기를 난사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출소 경찰관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인이 사용하는 총기 이거 어떻게 현명하게 규제를 할 건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